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옥큐스의 엄태섭 변호사, 시사저널 류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있었는데 판사가 검사에게 몇 번 좀 야단치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요? 예, 오늘 이제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하죠. 이제 실제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이제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었는데 오늘 이제 재판장이 11월 11일 날 최초 기소된 이후에 진행 상황과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 사건 그 공소장 변경 문제를 불어하면서 이제 좀 검찰 쪽하고 검찰 쪽을 상당히 질책하는 좀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판사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검사는 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좀 격앙되지 않았나. 호통도 쳤다고 하더라고요. 예. 퇴정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재판장에서 검사와 판사가. 이례적이죠. 예. 검찰 측에 그렇게까지 재판부에서. 근데 이제 요즘에는 재판부가 다소 좀 재판의 양 당사자 간의 어떤 다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많이 여기저기서 좀 발견되긴 합니다.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위해서. 보석도 허가할 수 있다. 그런 말은 왜 나온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수사 자료 열람 등사 문제 때문인데요. 11월 11일 날 최초로 기소된 이후에 26일 날 공판 준비 기일 때 다음 주까지 모든 자료를 이제 변호인 쪽, 정경심 교수 변호인 쪽에서 볼 수 있게 준비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금 오늘 공판 준비 기일에 이제 변호인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 핵심 혐의 14가지 중에 이제 사모펀드 관련 부분조차도 다 열람 등사가 안 되고 심지어 그 수사 기록에 있는 그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관련 증인들이나 뭐 수사 대상자들 이름도 비실명 처리를 검찰이 해야 되는데 변호인 측에서 해가지고 검찰 쪽에 보내주고 그걸 다시 복사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재판장이 그걸 왜 변호인 쪽에서 하냐, 그럼 검찰이 해야 되는 일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좀 문제 제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있고, 거기다가 또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계속 마냥 계속 구속시켜 놓은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는 없거든요. 법원의 경우에는 이제 그 구속 기간이 2달이고 2번에 걸쳐서 갱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6개월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이제 2달,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기소한 지. 그러니까 이제 한 달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변론기일도 제대로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급한 것은 또 재판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보석해주고 불구속 재판을 하면 이제 그 기간에 어떤 제한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방어권 보장 측면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건 또 왜 그렇죠? 이건 사실 처음에 저희 방송에서도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이고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던 사실 부분입니다. 재판부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죄명과 적용 법조, 그다음에 해당 표창장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해당 범죄 사실에 관한 공범, 그다음에 범죄가 일어나는 일시, 장소, 그리고 방법과 목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좀 약간 다른 의견인데 사실 그 5가지 근거를 대서 공소장 변경에 대해 이제 불허 처분을 내렸는데 지금 문제가 된 건 시점, 장소, 그다음에 그 누구와 공모했는지, 그다음에 방식, 그리고 목적 요 5가지인데 그게 처음에 기소할 때랑 지금이랑 다 달라졌다 이 말이죠? 다 달라졌다라는 게 이제 재판부의 설명인데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달라진 거는 시점하고 장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누구랑 공모했는지에 대해서 최초 공소장에는 이제 불상자로 했다가 그것을 이제 딸이라고 좀 구체화한 거고 또 그다음에 그 방식과 관련해서는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해서 스캔 캡처 등 방식으로 날인했다라고 이제 바뀐 거고 구체화된 거죠, 이거.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유명 대학 진학 목적을 서울대로 이렇게 그 목적도 구체적으로 이제 대학명을 구체화한 건데 이렇게 이제 구체화된 거지 이것이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점에서 검찰 측 주장도 일견타당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하려면 사실상 이제 동일성이 좀 인정이 넓은 범위에서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일시하고 장소가 시점하고 장소가 너무 달라요. 그럼 그 5가지 다른 점 그러면 검찰이 기소할 때 조금 무리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결과론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공소시효 때문에 그날 그 인사청문회 당일날이 9월 6일인가 아마 그랬죠. 그리고 이게 9월 7일 날 2012년 9월이고 공소시효가 요 사무소 위조 건에 대해서는 시효가 7년이니까 딱 하루 남긴 상태에서
뭐 좀 다소 급하게 하지 않았는가 예.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요. 근데 어쨌든 기소를 할 때는 우리 언론이 굉장히 모든 언론이 달라붙어서 이 기사를 썼는데 예. 지금 재판에 대해서 검찰과 판사의 의견이 다르고 판사가 검찰을 질책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하나도 언론에 나오지 않아서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던데요. 뭐 워낙 이례적인 일이 좀 재판장에서 발생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 검찰 쪽에서 공소권을 남용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으면서 공소 기각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이제 다른 방법은 추가 기소 얘기가 나오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기존 기소는 이제 뭐 공소 취소를 하고 법원이 이제 공소 기각 판단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기존 공소한 건 사라지고. 아니 기존 공소로 구속된 거 아닙니까? 예, 그 기존 공소보다는 이제 증거인멸 뭐 이쪽 부분 다른 혐의들도 있었으니까요. 예. 그 구속영장 청구 이 사유에. 예. 그리고 이제 피고인이 동일하니까 기존에 그 9월 6일 날 공소했던 그 공소 사실을 변경해서 지금 나머지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가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같이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상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그 13년도 10월 달, 11월 달로 공소장 변경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공소시효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기소를 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원래 기소장은 12년 9월 7일이었는데. 예. 13년 6월이구나. 예. 13년 6월로 바뀌어서 했기 때문에. 아직 이거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기소가 이제 재판장이 이렇게 변경 신청을 불허해주면서 좀 검찰 입장에서는 좀 첫 기소부터 좀 삐걱거리는 건 사실인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면서요? 예. 검찰이 윤건영, 그러니까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조사한 데 이어서 이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김경수 지사, 그다음에 윤건영 실장이 이제 같은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걸로 지목되면서부터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김경수 지사도 참고인이었고, 그다음에 예전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윤건영 실장도 비공개로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예, 참고인이지만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그런데 김경수, 윤건영, 백원우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소환 조사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정권의 핵심 실세들 아닙니까? 예. 이 수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결국 지금 나오는 관측은 그 당초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또다시 겨냥한 거 아닌가라고 했지만 이제 정권 실세 전반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 조국 전 장관 소환이 뭐 초읽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 소환이 이 사건의 큰 핵심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사건이 정말 너무 넓어졌죠. 지금 너무 넓어져서 뭐 여권 전반에 걸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친문 진영 전체. 그런데 박형철 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 다 조 전 장관의 지시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당시 민정수석이었고 결정권자는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이 3인 회의인가요? 4인 회의인가요? 거기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결정을 할 때 이거 뭐 정무적 판단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검찰에 수사를 넘긴다든가 아니면 사표를 받는다든가 이 두 가지 판단 중에 사표를 받는 걸로 판단을 내렸는데 혹시 그 판단에 있어서 어떤 조국 전 장관보다 더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있어서 봐줬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청탁이 존재를 했다. 그래서 그 압력이 존재를 했고 그걸 받아들인 모양새가 된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조 전 장관은 3인 회의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청탁도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짧게.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뭐 민정비서실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유재수 씨 같은 경우에 더 이상 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조 전 장관을 불러서 조사를 받아야 될 텐데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검찰에 가서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단 말이죠.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진술 거부권은 아직 기소가 되기 이전 적어도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기 이전 시점이기 때문에 본인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에 가서 진술을 구체적으로 할 이유가
이제 계속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된다면 공개된 재판에서 본인이 해야 할 어떤 뭐 증거라든가 제출해야 될 그리고 뭐 소명 자료 같은 것들을 제출하면서 본인이 예. 이제 결백함을 주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텔레그램 방 같은 네. 경우에도 청와대에서는 없었다고 하니까. 예. 그와 관련된 증거를 내놓으면 김경수 지사도 입장을 밝혔죠. 대선 때는 워낙 많은 대화방이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예. 기억도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사건 사고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내년 5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수 김건모 씨.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건모 씨가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했다. 3년 전에 2016년에. 그런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이거 근데 3년 전 일인데 왜 지금 이 시점에 고소하게 됐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뭐 그 점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 측 진술 인터뷰 내용을 좀 들어보면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황이 없었다. 잊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다. 그리고 나이도 창창하고 혹시 또 미래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심경을 밝혔는데 지금도 이제 김건모 씨 같은 경우에는 TV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이 컸다라고 이제 털어놓으면서 그 당시 3년 전에 하지 못했던 예.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예.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김건모 씨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예.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3년 전 이야기고 그 유흥업소 술집 그 룸에서 일어난 일이고 예. 그리고 목격자는 없고 네. 뭐 CCTV가 당연히 없었을 테고 그러면 이 증거를 어떻게 찾느냐.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예. 사실 이제 증거라는 거는 크게는 이제 인적 증거 그리고 물적 증거 이게 두 개로 나눠지고 이렇게 이제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적 증거가 있으면야 뭐 예. 기소하기가 굉장히 쉽겠지만 보통 여기서 말하는 물적 증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CCTV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진단서 예. 보통 성폭행은 어떤 폭력행위가 예, 수반이 예. 되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뭐 책, 이런 감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물적 증거를 많이 확보를 하고 그게 없는 경우에는 인적 증거밖에 없는데 목격자도 없다고 한다면 사실 피해자 본인의 진술 외에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피해자 본인의 진술 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어떤 판단이 필요할 텐데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뭐 최근에 많이 이제 법원에서 피해자 중심의 어떤 사고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전의 내용을 일관되게 사실관계에 이제 딱딱 들어맞게 진술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수사, 쉽지 않은 어떤 재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김건모 씨 쪽은 굉장히 완강하게 사실이 네.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랑 명예훼손으로 맞소송을 하겠다. 예. 뭐 이 얘기고 실제로 본인이 출연하는 방송도 하나도 취소가 없고 콘서트도 네. 다 소화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게 워낙 뭐 결백한지 뭐 이런 거 떠나서 일단 김건모 씨 측 입장도 굉장히 완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예.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 아까 엄 과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아있는 게 피해자 진술. 예. 이거밖에 예. 없어요. 지금은. 아니면은 뭐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의 어떤 증언. 그런 예, 그것도 있고 이제 예, 예. 최근에는 휴대폰이 좀 결정적으로 3년 전 건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고 같은 있을 가능성이 휴대폰 사용하고 있다면 물론 이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긴 예를 하지만 들어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뭐 메신저로 어떤 뭐 연락 네. 그런 내용을 언급을 했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정황이 나온다면은 또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지웠다고는 하더라도 기록이 포렌식하면 나올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컴퓨터로도 대화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컴퓨터에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폰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수사 재판이 쉽지는 않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예.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두 법이 어떤 법이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힘들게 두 법이 통과가 됐는데 일단 두 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린이들 학교 근처에 있는 교통 안전 개선을 위한 법안들입니다. 일단 민식이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고요. 하준이법은 이제 주차장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동시에 이제 발의됐었는데요.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민식이나 하준이는 이미 부모 곁을 떠났지 않습니까? 예.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매달린 이유는
또 다른 민식이나 하준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구 사이트라고 하죠. 일간 베스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차마 소개할 수 없는 그런 악플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 게시글이 올라와서 민식이 부모님이나 하준 부모님께서 이 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참 저도 지금 그 내용을 사실 봤어요. 예. 봤는데 일단 뭐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차마 입에 꺼내기 어려운 예. 내용들이 있고 뭐 제목만이라도 말씀을 드리면 민식이는 민식이 엄마가 죽인 거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글이 달려 있는데 그 내용은 그 아마 이제 그 제 기억으로는 지난 그 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할 때 예. 아마 첫 번째 발언자로 나오셨던 분 아니었나 싶은 생각인데 뭐 그것 때문인지 이제 외모와 관련된 어떤 그 비하 발언과 그리고 어떤 뭐 그 가족 관계라든가 지역 비하도 있고 뭐 비하. 예. 참 법안과 관계없는 개인사들 확인도 안 되는 개인사들을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을 바탕으로 진짜 그야말로 막무가내식 악플을 달았는데요. 이거는 뭐 뭐랄까 이건 뭐 표현의 자유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 답답하네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거기에 동조하는 댓글이 달리고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런 글을 썼을까? 여기 좋아요가 1,500개예요. 저 이거 보고 더 황당해가지고. 그래요. 자, 그런데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통과됐습니다만 아직 비슷한 법안들 또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들이 많이 또 대기하고 있죠. 사실 이제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 중에 사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보다 아직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오늘 2가지가 통과가 됐는데 사실 이제 혜인이법, 하느미법, 그다음에 태호 유찬이법 이렇게 3가지는 아직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혜인이법 같은 경우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이고요. 예. 하느미법은 특수학교에 다니는 그 아동이 이제 버스 안에 방치됐다가 이제 사망한 사건인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버스의 영상기기, 그다음에 모니터로 자동차 내부 후방 측면을 확인하게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고요. 예. 태호 유찬이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린이 승합차로 허가받지 않는 이제 사설 축구 클럽 같은 이제 스포츠 클럽의 차량, 어린이가 타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 차량으로 이제 규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사실 이 법안들도 특히 뭐 특수학교에 다니던 아이가 이제 사망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좀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건 일반 아이들한테도 이게 여름에 차 안에 그냥 방치돼서 사망했기 그렇죠. 때문에 잠이 들거나 하는 경우에는 예.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나 운전기사가 한 번만 체크를 해도 이런 사고를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안타깝게 혜인이, 하느미, 태호, 유찬이가 다 이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 아닌가. 뭐 아이 많이 낳아라 정부에서 말만 하지 말고 이런 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본 토대는 마련해 줘야겠죠. 물론이고요. 저 사실 이제 법안 자체도 저는 조금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은 좀 불만스러운 게 내용이 개정안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벌칙 조항, 그러니까 어떤 법정형 늘리는 거 말고는 사실 딱히 특별한 게 없어요. 예, 맞아요. 물론 이제 뭐 어떤 그 방지턱을 뭐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CCTV를 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법안 자체도 그리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 내용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